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노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공수처 설치 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을 놓고 여야가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공수처 설치 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나리오와 표결 셈법부터 국회 본회의 부의 시기 논란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공수처 충돌 쟁점 보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4일 결국 구속됐습니다.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는 게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인데요.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그 외 법조계의 다양한 소식들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사법개혁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여야 합의가 최선이라면서도 의장으로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난망할 경우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발언입니다. 이런 가운데 패스트트랙 법안들 본회의 상정 가능 시기를 두고도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충돌, 쟁점, 네 번째 보도는 오늘은 공수처 설치 법안 국회 본회의 부의 시기 논란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세르비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법개혁 법안 본회의 상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문 의장은 미리 이야기에 들쑤시면 될 일도 안 된다. 국회는 합의에 의해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도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할 순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 여야 합의를 독촉하는 의미라면서도 법이 허용하는 한 법이 정한 의장 권한으로 사법개혁안을 꼭 상정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장 직권으로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발언입니다. 문 의장은 지난 7일 여야 5당 대표 모임에서도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는 게 문 의장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국회법 관련 조항 해석을 두고 여와 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29일이면 국회법 관련 조항에 따라 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검찰개혁 법안들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장 180일간 소관 상임위 심사 기간을 거칩니다. 이후 법안은 법사위로 넘어가 최대 90일간 체계 작구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해당 안건은 심사 기간이 다 끝난 다음 날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이후 국회의장은 부의된 안건을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검찰개혁 법안에 대입해보면 해당 법안들은 지난 4월 30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며 패스트트랙에 올라탔습니다. 180일간 상임위 심사 기간이 끝나는 날은 10월 26일이 됩니다. 다만 이날이 토요일이어서 그 다음 주 월요일인 10월 28일 상임위 심사 기한이 끝나게 됩니다. 민주당은 그 다음 날인 10월 29일 이후 공수처 설치 법안을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개혁 법안 심사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만큼 법사위 법안 심사 180일 외에 다시 90일간 별도의 체계 작구 심사 기한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상임위의 문제가 아니라 본회의로 바로 부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축소심사라는 것은 의미 없다라는 입장이고,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에서 90일간 별도의 체계 작구 심사 기간을 더 거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 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들이 사개특위라는 별도의 특별위원회에서 발의된 만큼 해당 법안들은 법사위 법안들이 아니라서 별도의 법사위 체계 작구 심사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것이 패스트트랙 법안이라고 해서
별도의 자구 심사라든지 이런 어떤 충돌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살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장 직권상정 키를 쥐고 있는 국회 사무처는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발의는 사개특위에서 했지만 사개특위가 이미 해체되고 없는 가운데 이를 법사위 법안으로 보기도 그렇고 법사위 법안으로 안 보기도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의견이 사실 명확히 있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고, 네, 그래서 지금 이 사례가 좀 거의 최초 사례여가지고 저희도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러한 정확히 딱 이거랑 일치하는 사례가 없는 걸로 알아서 저희가 어떻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면 문제가 없지만 한국당의 공수처 절대 불가 강경 입장을 감안할 때 현재로선 합의 처리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때문에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협의해서 공수처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해도 법적 분쟁 등 후유증과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국회에선 오늘 20대 국회 법사위 국감을 마무리하는 법사위 종합감사가 열렸습니다. 법사위 종합감사에서도 공수처 논란이 쟁점이 됐고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조국 국감을 이어나갔습니다. 법사위 종합감사 현장을 신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법원과 법무부 등을 상대로 한 법사위 종합감사. 20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 종합감사에서도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 공방을 멈추지 않고 이어나갔습니다. 그분이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거의 모든 국정 현안에 대해서 SNS에 이런저런 얘기를 쏟아냈던 점, 그리고 저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업무폰이라 하더라도 사법부에 전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당은 17일 대검 국감에서 화기애애했던 분위기와는 달리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국회방송 검찰 압수수색 여파인지 검찰의 냉랭한 질의들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 먼저 사정 세트, 피의 사실 공표, 그다음에 심야 수사 금지, 공개 소환 금지, 별거 수사 금지. 이게 검찰이 지금까지 해온 4대 적폐 사정 세트라고 보면 됩니까? 개혁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손이 깨끗해야 되겠죠. 차관님. 깨끗하지 못하고 그 손에 피가 묻어 있으면 그 피를 씻고 사과할 거는 사과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들이 총력전으로 나서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이 공수처가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논의가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회의의 각 사례들을 살펴보면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검찰과 경찰을 제외한 여러 가지 반부패 기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욱이나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검찰이 권력이 세기 때문에 그것을 더 견제하는 기구의 필요성이. 민주당은 특히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부터 총선 공약 등으로 공수처 설치를 내걸었고 실제 법안까지 발의했으면서 이제 공수처가 설치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라고 한국당을 몰아세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중진 의원님들이 대거 이 법안에 참여하신 바도 있다.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었고 또 여야 할 것 없이 주장해 왔었던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꼭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에 한국당에선 공수처 새로 만들 생각 말고 있는 기관들이나 잘 운영하라는 식으로 맞받았습니다. 우리 법무, 검찰, 사법부 어느 한 곳 온전한 데 있습니까? 법무부 탈검찰을 매일 노래 부르듯이 하면서 이제 민변천하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니까 국민의 신뢰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한신당 박지원 의원은 스스로 캐스팅 보트를 자처하며 공수처 절대 통과와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는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재집권을 위한 그런 플래그로 하고 있다. 또 민주당에서
하늘이 두 점 나도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건 바로 조국 사태 시즌 2로 넘어가는 거예요. 조국 장관 사태 2를 계속한다고 하면 또 광장으로 나가요. 국회는 실종돼요. 검찰을 관장하는 김호수 법무부 차관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검사와 판사들의 기소율이 1%도 안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찬반 논쟁으로 뜨거웠던 이번 국감은 마지막까지도 조국 대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 대부분 상임위의 국감은 종료되지만 운영위의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국감이 오는 11월 1일로 예정돼 있어 조국 국감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공수처 설치 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을 놓고 여야가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공수처 설치 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나리오와 표결 셈법을 짚어봤습니다. 공수처 충돌 쟁점 5번째 보도 장한지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오는 29일을 공수처 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 국회 본회의 부의일로 기정사실화하며 공수처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개혁 법안 본회의 부의 시한이 앞으로 닷새 남아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따른 법안 처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은 문재인 정권 보위부 게슈타포라며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조급한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 덮을 게 많구나. 이 조국 게이트 사건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공수처를 빨리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당권파와 비당권파로 당이 나뉜 바른미래당의 경우 유승민 의원을 필두로 한 비당권파 15명은 공수처 법안 처리 반대 입장입니다. 반면 원내 사령탑인 오신환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를 연계하고 있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먼저 가닥을 잡아야 공수처를 설치할지 말지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가능한 것입니다. 일단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만큼 어느 순간 공수처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상정되는 건 시점이 문제지 기정사실입니다. 관건은 공수처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됐을 때 과연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민주당이 확보해낼 수 있느냐, 거꾸로 한국당 입장에선 가결 정족수 미달로 법안을 부결시킬 수 있느냐입니다. 일단 가결 정족수는 총 297석 가운데 과반인 149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와 관련된 현재 국회 의석 분포와 정치 지형은 이렇습니다. 일단 원내 1당인 민주당이 128석, 여기에 공수처 설치에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정의당이 6석, 민중당 1석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희상 의장을 포함해 김경진, 송금주, 손혜원, 이용호 등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이 5석 있습니다. 이를 다 더하면 140석이 됩니다. 가결 정족수 149석에 9석이 모자랍니다. 한국당 입장에서 계산을 해봐도 결론은 비슷합니다. 우선 한국당이 110석,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15석, 우리공화당 2석, 강길부, 서청원, 이현주, 이정현 등 반문재인 정권 성향 4석 등을 모두 더해도 131석밖에는 안 됩니다. 민주평화당 4석과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당권파 12석을 끌어들인다 해도 147석으로 부결시키려면 2석이 더 필요합니다. 결국 현 상황은 비례대표 의원 문제로 바른미래당에 남아있는 장정숙 의원을 포함해 10석의 의석을 가진 대한신당이 결정적인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형국입니다. 대한신당이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 공수처 법안 가결이냐 부결이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대한신당 박지원 의원이 그제 법사위 국감 종합감사에서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혼자선 아무것도 못한다는 발언은 이런 상황과 자신감의 발로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한 표현 같습니다만은 민주당 혼자 통과 못 시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당 혼자 반대 못합니다. 저희 대한신당이
상당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개혁에 찬성합니다. 대한신당이 개혁에 찬성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넘어야 할 산이 없는 건 아닙니다. 공수처장 임명 등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본회의 상정 시점, 법안 처리에 있어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선거법 개혁안과의 연계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선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정치권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두 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지게 된 것은 여야 사당 공조로 자유한국당의 온갖 저항을 뚫고 밀고 왔기 때문이라며 여야 사당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아무 뜻이 없는 한국당과 씨름을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여야 사당 공조로 합의할 건 합의하고 법안을 처리하자는 주장입니다. 일단 정치권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다음 달 27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만큼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이 12월 초 본회의에 일괄 상정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여야 5당의 복잡한 정치 지형과 셈법 속에 공수처 법안이 어떤 내용으로 어느 시점에 본회의에 상정될지, 가결될지 부결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검찰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국회 본회의장 민주당 의석을 가로질러 연단에 오른 문 대통령은 다소 결연한 표정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 공정한 사회를 화두로 시정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정부 예산안과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문 대통령은 혁신과 포용, 공정, 평화, 그리고 개혁을 키워드로 시정연설을 이어나갔습니다. 해당 키워드들이 검찰개혁과 만나는 지점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회도 검찰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란다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다며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여야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엇갈렸습니다. 33분간 문 대통령의 연설이 이어지는 동안 더불어민주당 쪽에선 28번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선 단 한 번도 박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유 비슷한 반응들만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이 청년 고용률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고 말하자 에이라며 웅성거린 것을 시작으로 수차례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절정은 공수처 법안 관련 발언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고 말하자 한국당 의석 쪽에선 대뜸 조국을 외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문 대통령 발언이 이어지자 그만하세요라는 직접적인 발언이 터져 나오는가 하면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손으로 X자를 만들어 그만하라는 퍼포먼스를 했고 아예 손으로 귀를 막으며 듣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하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 와중 사이사이 야당을 우습게 한다, 협치를 해라는 비아냥 섞인 고성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연설을 마친 문 대통령은 연단에서 내려와 한국당 의석적을 통해 본회의장을 나섰고 한국당 민경욱, 김성태, 이주영 의원 등은 언제 그랬냐는 듯 문 대통령과 웃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반면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나가기 전에 먼저 일어나
문 대통령의 등을 보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다. 사회 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해야 한다.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입니다. 주옥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주옥 같은 말을 하는데 야당에서 터져나온 야유도 그렇고 가슴 한켠이 헛헛한 건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열렸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정 교수는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나왔습니다. 뿔테 안경에 흰 블라우스, 발목까지 내려오는 짙은 회색 치마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걸어와 포토라인에 잠시 멈춰선 정 교수는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취재진의 질의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하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뒤 다른 질문에는 더 답변하지 않고 곧장 검색대를 거쳐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민 앞에 서서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표창장 위조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제기된 혐의 인정하십니까? 검찰의 강압 수사라고 생각하시나요? 정 교수는 지난 3일에서 17일 사이 모두 7차례 검찰에 출석했는데 한 번도 언론에 노출된 적은 없습니다. 지난 8월 27일 강제수사 착수 이후 취재진 카메라에 모습이 잡힌 건 57일 만에 오늘이 처음입니다. 대검이 검찰개혁 일환으로 지난 4일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하면서 야당에선 왜 하필 지금이냐, 1호 수혜자가 왜 정경심이냐는 식의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정 교수 출석엔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취재진의 개인 유튜버까지 200명 넘게 몰려 법원 출입문부터 검색대 입구까지 빽빽하게 들어찼습니다. 정 교수가 받는 혐의는 업무방해와 업무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11개입니다. 영장심사는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정 교수 측이 검찰이 혐의를 덧씌우고 있다며 사실상 11개 혐의 전부를 부인하고 있어 실질 심사에선 정 교수 측과 검찰 사이 팽팽한 공방이 벌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 측은 여러 차례 검찰 소환에 성실히 응했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자료가 대부분 확보된 만큼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반면 정 교수가 PC를 반출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받고 있는 혐의들이 무거워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는 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를 검찰이 얼마나 충실하게 소명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뇌경색과 뇌종양을 호소하고 있는 정 교수의 건강 상태도 변수입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한 발부율은 연평균 80% 정도 됩니다. 5건 청구하면 4건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기각되는 경우는 단 1건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전체 사건으로 범위를 넓혀 경찰이나 검찰이 영장을 신청, 청구하는 비율을 보면 전체 사건의 1.3%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경찰, 검찰 전체 수사사건 가운데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이 되는 경우는 100명에 1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100명에 1명. 영장을 청구한 검찰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혐의가 무거워 구속이 필요하다는 거고 반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정 교수 측에선 애초 거리가 안 되는데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입니다. 정 교수가 받는 혐의 가운데 일부는 조국 전 장관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과 정경심 교수나 조 전 장관 어느 한쪽은 큰 내상이 불가피합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오전 결정됩니다. 양쪽 모두 특히 조 전 장관 가족에겐 아마 생애 가장 긴 밤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정경심 교수 영장 심사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이 변호사님, 오늘 그 대부분 신문, 방송, 통신 등 언론들이 출석하는 정 교수 얼굴을 모자이크나 이렇게 뿌옇게 블러 처리를 했던데 뭐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약간은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이제 취재진이 200명이 넘게 몰릴 정도로 이제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국민의 어떤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그런 사건에서 이제 이렇게 출석을 한 그 피의자 내지는 이제 피고인의 얼굴을 방송에서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것은 뭐 일반적인 경우는 오히려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또 몇몇 방송에서는 이제 블러 처리를 했는데 뭐 일부 통신사, 지면 매체 몇몇에서는 정 교수의 얼굴을 공개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뭐 어차피 이름 다 알려진 건데 피의자 얼굴을 유독 가린 거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저는 뭐 제가 기억나는 케이스가 좀 몇 가지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국정농단 사건에서 뭐 일부 판사들의 얼굴이랄지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큰 사건이 이제 그 드루킹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드루킹 사건과 관련돼서 보면 경찰 조사를에 출석할 때 그 당시 피의자였던 모 보좌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 얼굴을 블러 처리를 한 케이스가 있기는 합니다. 이게 지금 공인이어서 그럼 뭐 그 기준으로 처리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법원이랑 검찰이 좀 다르긴 하지만 검찰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 준칙 보면은 실명이랑 그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의 범위가 적시가 돼 있잖아요. 네. 그걸 좀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네, 그 말씀하신 이제 검찰의 그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 준칙에서 그 공인과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그 제 17조 예외적 실명 공개라는 조항에 나오고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사건 관계인이 공적 인물인 경우라고 이제 기재가 되어 있고 그 공적 인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그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그리고 국회의원 그다음에 지자체장,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장, 뭐 교육감,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장, 또 하나 뭐 특이할 점은 뭐 자산 총액이 1조 원 이상인 기업 또는 기업 집단의 대표이사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기준에 따르면 지금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사실 공적 인물에 해당이 되지는 않는 거죠. 이게 지금 검찰이 피의자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검찰 공보 준칙을 보면 그 전에도 뭐 공인이어도 촬영을 하려면은 피해자 동의를 전제로 해야지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동안 뭐 언론들은 검찰이나 법원 청사에서 그냥 막 찍어서 내보냈잖아요. 그럼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일반인이었다면 이제 이렇게 언론에서 촬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원칙적으로는 불허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인의 초상권, 프라이버시권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인의 동의 없는 촬영, 그 다음에 그러한 촬영을 그 인터넷이나 방송에 이렇게 배포하는 행위, 만약에 또 하나 이러한 것이 어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어떤 특정 부위를 또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또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러한 어떤 정경심 교수의 어떤 그런 영장 실질 심사, 피의자 이제 구속된 피의자 신문 이런 어떤 좀 공적인 국민의 알 권리가 요구되는 이런 사건에 대한 취재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취재 결과를 방송하는 이제 부분은 지금까지는 이제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허용이 되어 왔었던 것인데요. 오늘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공보 준칙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정경심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라는 점에서 어떤 공적인 사회적인 어떤 그런 역할이랄까요? 또는 사회적인 그런 주목을 받았다라는 인물은 맞는데 이게 어떤 명백한 의미에서 공적인 인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좀 언론에서 좀 특별히 배려를 한 것이 아닐까 싶고 만약에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정경심 교수의 얼굴을 이렇게 공개를 한 그런 언론에 대해서는 뭐 실제로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경심 교수 측에서 추후 방통위에 그 해당 영상의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뭐 제기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검찰이나 뭐 법원도 그렇고 일절 뭐 관련된 요청이나 뭐 관여가 없었다. 뭐 언론사 자체적으로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판단 자체는 어떻게 보시나요? 언론사 판단은? 뭐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두고 정말 국론이 양분되고 나라가 진짜 떠들썩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는 못했어요. 당연히 그냥 공개하고 내보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제 불러 처리를 하는 것이 뭐 일각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특혜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피의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정경심이라는 어떤 이름과 그의 얼굴이 공개되는 것은 또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 차원에서는 또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이미 공개되었지만 얼굴까지는 조금 가려주자라는 언론의 태도에 대해서는 저는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 검찰은 일단 피의자 공개 소환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 일자를 공개하는 것도 일종의 공개 소환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건 아무래도 이제 흔히 법원 이제 홈페이지에 가보면요.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 주요 사건 재판 일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이제 일반적인 재판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지가 되는 건데 다만 여기서 구별을 할 거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이제 소위 영장 실질 심사는 비공개가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또 일자를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재판 공개와는 조금 결이 다른 측면은 있지만 뭐 이거는 또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또 이게 이것까지도 비공개되면 또 깜깜이 어떤 그런 재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법원에서 이러한 그 피의자 신문,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의 일자를 뭐 알린 것은 뭐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이번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뭐 참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미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에 여론 재판은 이미 끝나버린 느낌이거든요. 뭐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또 이제 주위를 보면 뭐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해서 아주 이제 범죄자 집단이다. 뭐 이게 이런 얘기들이 국정감사장에서까지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론 재판이 이미 그냥 끝난 것처럼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은 국민이 전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좀 차분히 좀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정경심 교수 얼굴을 궁금해하는 게 이해는 되는데 그게 국민 알 권리랑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조금 이해가 어렵네요. 아무튼 운영의 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 부인 정경심 교수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아내를 면회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면회길엔 아들도 함께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조 전 장관은 아들과 함께 오늘 오전 10시 48분쯤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넥타이를 매지 않은 정장 차림이었고 아들은 후드티를 입은 캐주얼 복장이었습니다. 조 전 장관 부자의 정 교수 면회엔 가족으로 추정되는 중년 여성 한 명도 동행했습니다. 구치소로 들어가는 조 전 장관의 표정은 딱딱했고 눈이 살짝 부어 있었습니다. 앞서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0시 18분쯤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것이 송경호 부장판사가 밝힌 영장 발부 사유입니다. 영장 발부 소식에 전날 저녁부터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그 시각까지 법원 앞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정경심 교수님 힘내세요, 무사기환, 팻말을 들고 촛불 집회를 벌였던 쪽에선 탄식과 함께 이게 법이냐, 썩었다는 욕설과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눈물을 흘리거나 흐느끼며 오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경심 구속, 조국 수사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던 쪽에선 우리가 이겼다는 환호와 함께 조국도 구속하라는 기세 등등한 구호들이 쏟아졌습니다. 정치권 반응도 서초동합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고, 자유한국당은 사필 규정이라며 이제 게이트 몸통인 조국 수사 차례라고 기세를 올렸습니다.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내심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조 전 장관 사퇴로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끊임없이 뭐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을 27번이나 언급하며 분위기를 전환하려 했는데 조국 사태가 계속 발목을 잡는 형국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국당은 조국과 공수처를 한 세트로 묶어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계속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개혁 촛불을 들고 있는 쪽에선 일개 민간인에 대해 압수수색만 수십 번에 달하는 이런 과잉 수사가 어딨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김어준 같은 이는 공공재인 TBS 라디오 방송에서 영장 발부는 정해진 시나리오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놓고 법원 판단에 불복하는 발언을 했고, 작가 공지영은 이렇게 간첩들 만들고 광주 폭도를 만들고 인혁당 노무현을 죽인 게 사법부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압수수색을 70차례 넘게 했다고 하는데 길거리 장사미사 보통 사람들이 검찰이 아무리 마음을 먹는다 해도 그 정도 압수수색을 당할 일이 뭐가 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잉 수사일진 모르지만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만큼 계속 뭔가 수사하고 압색영장을 청구할 거리가 나왔고 법원이 그 사유를 인정해 영장을 발부해줬다는 얘기도 됩니다. 구속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조국 일가에만 추상 같은 잣대를 들이대며 탈탈 터느냐고 비판을 할 순 있겠지만 그게 정경심 교수가 받는 범죄 혐의들을 상기하거나 사라지게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움켜쥐고 칼춤을 추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그런 이른바 망나니 칼춤을 출 수 있는 검찰은 상식에 입각한 통제를 받도록 개혁해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의 필요와 당위가 드러난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정경심 교수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조 전 장관을 무조건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못 됩니다. 반대로 조국을 이유로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발목을 잡기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 정쟁을 위한 정쟁의 수단으로 조 전 장관의 표현을 빌리자면 불쏘시개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이제 이쪽도 저쪽도 조국 전 장관 가족을 그만 놓아주고 수사와 재판을 차분히 지켜보고 해야 할 일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수십억 원대 뇌물 등 혐의 유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늘 서울고법에서 열렸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유무죄는 다투지 않고 양형만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첫 공판에선 재판장이 이 부회장 부친인 이건희 삼성 회장의 이른바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언급하며 심리 기간 중에도 당당하라는 이례적인 당부의 말을 꺼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유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627일 만에 다시 법원에 나온 이재용 부회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뇌물 인정 액수가 올라가 형량이 바뀔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엔 입을 굳게 다문 채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서 지난 8월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이 부회장 뇌물 공여액을 36억 원으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최순실에게 제공한 36억 원 말 등을 포함해 뇌물액을 86억으로 판단하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뇌물 액수가 50억 원을 넘을 경우 징역 5년 이상으로 재판부로부터 장량 감경을 받지 못할 경우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액수입니다. 관련해서 이 부회장 변호인은 오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대법 판결에 대해 유무죄 판결을 달리 다투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주로 양형에 관해 변소할 생각이고 사안 전체와 양형에 관련된 3명 정도의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결정된 추가 뇌물액에 대해 다시 무죄를 끌어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형량에 관한 심리에 집중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나겠다는 재판 전략입니다. 이와 관련 변호인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대법원 확정 판결 등을 증거로 신청하고 싶다며 문서 송부 촉탁을 신청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신 회장은 지난 17일 최순실에 대한 70억 원의 뇌물 공여 등 유죄 판결을 받고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뇌물 인정 액수는 50억 원을 초과했지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원 요청을 실질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임을 감안한 판결입니다. 이 부회장도 이에 따라 대법원 판단에 대한 유무죄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 이 부회장도 대통령의 강요 피해자라는 점을 집중 부각하며 이건희 회장의 외아들로 승계 작업이란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투트랙으로 재판을 끌고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재판 시작 전 이름과 직업 등을 묻는 재판부 인정신문에 이 부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재용입니다.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라며 또박또박 답변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또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 1부 정준영 부장판사가 재판받는 피고인에겐 이례적으로 삼성그룹 내부의 실효적 준법 감시제도 마련과 혁신기업으로 변화 등 당부의 말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어떤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본 심리에 임해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심리기간 중에도 당당하게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길 바란다는 피고인에 대한 이례적인 당부의 말도 덧붙였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당시 만 51세의 이건희 삼성그룹 총수는 낡고 썩은 관행을 모두 버리고 사업의 질을 높이자는 이른바 삼성 신경영을 선언하고 위기를 과감한 혁신으로 극복했다며 이건희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재판정에 소환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선언은 이건희 회장이 당시 삼성 계열사 사장단 등 주요 임원들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불러놓고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는 말로 유명해진 이른바 삼성 신경영 선언입니다. 이를 언급하며 정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해 2019년 똑같이 만 51세가 된 이재용 삼성그룹 총수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하는지 고민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당부 발언이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함을 분명히 한다고 선을 그었지만 재벌 경영체제의 폐해 시정 등을 당부한 정 부장판사의 작심 주문을 두고 삼성과 법조계는 진위나 배경 파악과 해석이 분분합니다. 재판부가 향후 공판을 2차례 더 진행하겠다며 다음 재판 기일을 11월 22일로 잡은 가운데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유재광입니다. 네, 미국 법무부가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한국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국인에 대해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에 송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로인사이드 신세아 기자와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 기자, 이거 미국 법무부가 강제 송환을 요구했다는 한국인, 어떤 사람인가요? 23살 손모 씨라고 하는데요. 네.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해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입니다. 네. 일단 다음 달 출소 예정인데요. 네. 이 손 씨를 미국 법에 따라 다시 처벌해야 한다면서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미국 법무부가 최근 외교 경로를 통해서 네. 송환 요청을 해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한국 감옥에 있는 아청법 위반 범죄자를 왜 미국 법무부가 송환해달라고 요청한 건가요?
이제 그 부분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네.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제 21일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 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입니다. 네. 그 내용이 충격적인데요. 다크웹에서 영유아 및 4에서 5세 아이들이 강간 및 성폭행당하는 영상들을 사고 파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 청원은 개시 사흘 만인 오늘 오후 2시 동참자가 이제 20만 명을 훌쩍 넘기면서 네. 청와대 답변 대상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손 씨가 운영한 이 아동 음란물 사이트 이용자가 전 세계 32개 나라 이제 128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제 미국인 이용자도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에 따라 아동 포르노 관련한 미국 법으로 사이트 운영자인 이 손 씨를 처벌하기 위해 이제 미국으로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송환 요청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아까 다크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다크웹이 뭔가요? 이 다크웹은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이제 일반 웹사이트와는 다르게 전용 프로그램으로만 접속할 수 있도록 숨겨진 일종의 비밀 웹사이트입니다. 네. 이제 뭐 철저하게 이제 익명화가 되고 암호화가 돼 있다 보니까 사용자 추적이 어렵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게 어둠의 웹이라는 뜻으로 일명 이게 다크웹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네. 손 씨는 이 다크웹에 2015년 웰컴 투 비디오라는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해서 이제 수년 동안 4억 원 이상의 범죄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결국 손 씨는 한국 경찰청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또 영국 국가범죄청 등 32개국 수사기관이 이제 공조를 해서 네. 이제 작년 3월에 이 손 씨를 검거를 했고요. 네. 이용자 310명의 신원을 특정을 했는데 이 가운데 223명이 한국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이 손모라는 사람 지금 23살이라고 했는데 2015년에 해당 사이트를 만들었으면은 19살 때 전 세계 최대 규모 뭐 아동 포르노 사이트 뭐 이런 걸 만들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일단 그 어린 나이에 이 아동 네. 포르노 사이트를 만든 것도 만든 것인데 네. 사이트 운영 방식이나 이제 비트코인으로 이용한 수익 창출 등 사이트 운영 수법도 이 전 세계 이제 주요 언론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이제 CNN 같은 경우에는 23살의 한국인이 침실에서 운영한 이 국제적 아동 착취 사이트를 어떻게 비트코인으로 추적했나라는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 사이트 운영 방식이 어떻게 특이했다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이 다크웹을 통해서 사이트를 개설했다는 것이고요. 네. 이후 손 씨는 사이트 개설과 동시에 미국과 중국 비트코인 거래소에 계좌를 열고 네. 이용료를 자신의 비트코인 지갑으로 받아서 추적을 이제 이리저리 피해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2년 8개월 동안 이렇게 4억 667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받아 챙겼는데요. 네. 이제 6개월 동안의 자유 이용권이 41만 원 정도 했다고 하는데 네. 이제 이 회원이 아동 포르노를 사이트에 업로드를 하면 네. 이제 손 씨는 이제 현금처럼 쓰는 포인트를 이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다고 합니다. 네. 이제 다만 여기서 조건은 네. 반드시 이제 다른 사이트에 없는 새로운 영상을 올려라라는 게 조건이었는데요. 네. 이제 손 씨는 사이트에 이제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서 기존에 있는 영상과 겹치지 않는 새로운 영상을 올리는 회원들에게만 포인트를 지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 중 45%는 네. 다른 사이트 수사에서 적발된 적이 없는 새로운 것이었고요. 네. 이제 한마디로 새로운 아동 포르노의 생산을 독려하는 구조로 이 사이트가 운영이 되어 온 겁니다. 이걸 뭐 기발하다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 네, 이런 구조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네. 이 새로운 아동 포르노를 만들기 위해 전 세계 많은 아동들이 성착취를 당하는 2차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아주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 미 법무부는 미국과 영국, 스페인 등에서 성착취를 당하던 23명의 아동이 이제 이번 수사를 통해 이제 구조가 됐다고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대부분 이제 영상에 등장하는 많은 아동들이 이제 신분이 특정되지 않다 보니까 구출이 좀 힘들었습니다. 네. 뭐 CNN 보도 아까 얘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그런데 세계 유수 언론들의 주목을 받게 된 건가요? 사건이 재조명된 거는 지난 17일에 미국 법무부가 이제 웰컴 투 비디오에 대한 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인데요. 네. 이제 미 법무부는 이제 홈페이지에 수사 내용과 함께 이제 손 씨를 포함한 피의자들의 실명 그리고 구체적인 피의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네. 이제 이로 인해서 CNN, 워싱턴 포스트, 로이터 등 이제 주요 외신들이 네. 비트코인을 이용한 아동 포르노 수익화와 이 아동 성착취 범죄 심각성에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이를 질타하는 보도들을 이제 쏟아낸 건데요. 네. 이제 이들 언론들은 모두 이제 손 씨의 이름을 실명으로 해서 이제 기사를 보도했고요. 네. 해외 언론들 기사에서는 그 수법도 수법이지만 네.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손 씨가 이제 네. 고작 이제 징역 1년 6개월밖에 선고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굉장히 당혹스럽다는 분위기가 역력히 느껴져서 좀 네. 더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 다른 나라는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사이트 회원인 미국인 제임스 다우생 같은 경우는 네.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징역 97개월과 보호관찰 20년을 그리고 마이클 암스트롱은 징역 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네. 이제 음란물을 배포하고 실제로 아동 성착취를 한 영국인 카일 폭스는 징역 22년이나 선고를 받았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미국의 경우 아동 음란물을 이제 소지만 해도 징역 5년에서 20년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이제 현행 아청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요. 네. 그나마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는 직접 사이트를 만들고 아동 포르노 제작과 유포를 독려했는데 징역 1년 6개월인데 미국은 단순 소지자에 대해서 징역 97개월이면은 8년이 넘는데 이거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네, 일단 우리 아청법 제11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실제 재판 양형에 있어서는 뭐 네. 초범이다 아니면 뭐 반성하고 있다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네.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실제 이제 손 씨도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고요. 2심에서 이제 그나마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네. 이제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 배포나 소지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집행유예, 이제 아니면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데요. 네. 이한수 법무법인 한백 변호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네.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법정형의 하한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판사님들이 판결할 때 초범이고 뭐 반성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점을 고려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 법감정과는 약간 괴리된 판결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이게 뭐 좀 괴리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일단은 현재는 이 아동 음란물 관련한 양형 기준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네. 이제 대법원 양형연구회 위원으로 있는 김영미 변호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부분에 대한 형량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별도로 나와 있진 않아요. 정말 이번 다크앱 송옥 씨 같은 경우는 거의 너무너무 충격적일 정도로 처음이라서 네, 이렇게 뚜렷한 양형 기준이 없다 보니까 네. 뭐 재판부의 판결도 제각각이고 네. 이제 그마저도 이런 충격적인 사건에서조차 이제 전 세계 언론의 조롱거리 비슷하게 될 정도로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건데요. 네. 이제 김 변호사의 말을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죠. 네. 또 과거에 이런 유사한 사례의 경우에 법원의 판결이 되게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법원의 인식이 음란물 유포나 제작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식 전환이 저는 먼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법원 판사들의. 네, 이에 따라서 이제 김 변호사는 대법원 양형연구회에서 관련 사안들을 논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하나만 더 볼까요? 모두의 그 미국 법무부가 손 씨에 대해 범죄인 송환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송환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일단은 뭐 한국 사법부에서 어쨌든 처벌을 받긴 받았는데 네. 이제 같은 혐의로 미국에서 또 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 이제 이른바 일사부재리 위반 아니냐 이런 논란이 네. 지금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법원이나 정부가 두 번 처벌하는 게 아니고 미국 사법 당국이 미국 땅에서 미국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것이니만큼 네. 이제 이후에 미국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든 손 씨가 만약에 송환에 불복을 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겠지만 이제 네.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훨씬 우세합니다. 네, 그렇군요. 뭐 아동 음란물에 대한 양형 기준 자체가 없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충격이네요.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2002년 발생한 부산 태양다방 여종업원 강도 살인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월드컵 개막전이 열렸던 지난 2002년 5월 31일 부산 강서구의 한 제방 바다에서 손발이 묶인 상태로 마대자루에 담긴 당시 22살이던 다방 종업원 A씨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주변 진술과 부검을 해보니 퇴근하던 길에 납치돼 시신 발견 9일 전에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사건은 10여 년간 미궁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2015년 살인사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일명 태완이법이 통과되자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2017년 숨진 A씨의 적금을 해지하고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는 CCTV를 찾아내 48살 양모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CCTV 외에도 당시 양씨 동거녀로부터 물컹한 물건을 마대 자루에 담아 자동차 트렁크에 실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1, 2심은 양씨의 강도 살인을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하지만 중대범죄에서 유죄를 인정하는데 한치의 의혹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부산고법은 양씨의 동거녀가 경찰 최초 조사에서 애초 마대자루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가 이후 양씨와 마대자루를 들고 옮겼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들어 양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술 변경이 경찰관의 암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마대자루를 옮긴 이후 구체적 상황을 진술하지 못하는 것도 증거 가치가 제한적이고 수사기관의 정보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 자신의 기억으로 재구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의 귀속력에 따른 판결입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간접 증거의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오늘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양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부산고법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 고문해 예금 비밀번호를 알아냈을 것으로 추론이 가능하다며 2002년 피해자 적금 인출 당시 피고인을 검거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경찰이 양씨 동거녀의 진술을 녹화하지 않는 등 진술이 바뀐 경위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지 않은 것도 아쉬운 점으로 지적했습니다. 22살 다방 종업원의 죽음, 그 살인범, 진범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